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푸틴, 시진핑 득세하는 엄청난 사태에 트럼프 부활로 세계가 직면한 악몽. 마찌다 토로우라고 경제 저널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비즈니스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 소개하고 있고, 유럽 그 중앙은행장이 비판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그 최고 재무관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보호주의로 회귀를 시작하면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푸틴하고 시진핑한테 이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일주의 회귀라고 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국 국익 우선주의겠죠. 이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도 국익 우선인데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미국을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트럼프 자체가 미국 내에 이익을 먼저 추구하겠다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냐, 비판한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뭐 정책 이런 거 쭉 설명을 했고, 덧붙여서 트럼프 씨가 중국 왕따는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중 정책은 변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고요. 트럼프를 기다리게 하는 요인이 뭐냐, 냉정하게 보면은 이 둘은 모두 고령이고 마지막까지 양쪽 모두에게 건강 리스크가 남지만 현재로서는 1대1 대결의 시나리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게 트럼프를 기다리게 하는 요인인지, 제목이 바이든은 지금 준비에서 앞섰다. 선거 자금을 더 많이 걷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노동자층이 트럼프 지지를 하고 있다. 생각 같아서는 공화당이 부자 사람들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약간 좌파 성격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요즘 느끼면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역할은 세계 분쟁 발발 역할이라면은, 그래서 뭐 지하자원 가격이 오르고 모든 인프라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 그 금융 세력들이 돈을 벌고 트럼프는 해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둘 다 바지 사장일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도 이것이 글로벌 금융 세력의 목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뉴스 기고자는 언론의 저류 현상에 동조하는 느낌 같이 들립니다. 이 칼럼은 미국의 위험한 저류 현상, 이미 그 제가 1월 18일 날 그 방송했던 내용인데, 앞에 그 내용은 저류 현상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소개를 해봅니다. 언더커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캠브리지 사전에서 설명은 감춰져 있고 보통 부정적이거나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감정, 믿음 또는 특징.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가 아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제가 이해하는 용어로 하면은 저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저질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CNN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오라 히로시라고 일본 언론인은 CNN에 동조하듯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슬랩 소송이라는 용어도 이때 처음 배웠는데, 소송이 법적인 요건이 성립지 않는데 무조건 그냥 소송 걸어버리는 거. 전 트럼프 대통령에 걸려있는 소송이 뭐 30몇 개가 있다며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걸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아마 대법원은 판결을 보류할 것 같다. 대선 전까지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에, 이것도 아마 현대 비즈니스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한쪽 의견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앞에 뉴스는 저질 현상에 대한 성격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거꾸로 그 민주당을 까는 저류 현상의 뉴스 같지는 않습니다. 극단화의 원인은 좌파 언론의 저류 현상이라고 제가 요거를 의견을 붙여봤고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다고 저는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CNN에서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옳았고 메가를 때리는 것은 바이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간접적인 중의적인 표현했는데 바이든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했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CNN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금융 세력이 바이든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됩니다. 이런 뉴스까지 들어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트럼프고요. 항상 우리 그 시진핑 엉아는 참 그 엄숙한 얼굴을 웃는 경우도 별로 못 봤어요. 누가 더 정이 가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트럼프가 더 정이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자, 그런 거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를 예상하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행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뉴스가 정파, 금, 인사와 완전 결별, 법령 위반이면 해산 요구, 자민, 정치개혁, 중간정리, 골자. 시사통신이 어저께 22일자도 또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른 뉴스, 또 한 번 뉴스가 나왔길래 어쨌든 정치 헌금을 받는데 투명하게 못하면은 개파들 다 해산시키겠다. 5개 개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기시다 현재 총리 기시다파 우측에 있는 아소타로파가 득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표현은 일본 정부 벌써 트럼프와 접촉 모색, 골프 친구 아소가 나설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시다 총리가 자기 파도 해산할 거니까 니들 정치헌금 받아 처먹은 거 깨끗하게 안 하면은 니들 까부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소 따로 씨가 이렇게 관을 쓸 것 같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이번에도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기자 이름인데 최상훈 씨가 더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가 그 한국인도 쓰고 있는 모양이죠. CNN은 한국인 같은 사람들은 안 쓰는 것 같은데 AP통신이나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을 기자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원문은 다 영어 기사인데 뉴욕 타임즈가 그거를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그 북한 전문가 박원곤 씨는 이화여대 교수만인데 북한 사람들은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중국 분석가들도 북한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은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도 말도 그랬죠. 내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공격을 당했다면 남한을 모두 깡그리 부셔버리 말아서 라고 선언을 했죠. 제1주적이라고 선언을 하고 뭐 자관 모든 면을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4월 그 우리나라 그 선거에 북한이 평화주의자들을 위해서, 이 기사는 자유주의자라 그러는데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남북 협상 평화를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 좌파 종북 세력들인데,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아니지. 자유주의자들이면은 오히려 그 보수파를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 기자가 용어 선정이 조금 뭐 마땅치 않게 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도발을 현 윤 정권한테 불리한 도발들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불안을 떨게 해가지고 야당을 찍게 막 평화를 주장하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수록 더 보수적이 돼가지고 거꾸로 그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것은 윤 정권 거꾸로 도와주는 거 아닐까 하는, 이거 기자하고 제 생각이 좀 틀립니다. 저는 어 이게 왜 꺼졌냐? 어, 예, 다시 해야 돌아가네요. 어, 집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했는데, 좌우간 그 2019년인가 트럼프하고 빈손으로 결국 굴력적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는데, 그래서 러시아하고 아주 친해지는 거로,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이 못마땅하지만은 자기한테 또 손을 내밀지 않겠냐 하는 속셈까지 하고 있다는 식으로 쭉 풀어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의 전쟁은 중국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세대학교 존 들러리 중국학 교수가 또 언급했다는 것을 또 소개하기로 했고요. 자관 김정은은 러시아하고 친해지면서 사실 중국한테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세 번째 정직으로 금리 인상 도전. 금리 있는 세계가 드디어 도래할까.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부편집장인 시게이시 타게시라는 사람이 직접 그 편집을 한 내용인데요. 제로금리 정책으로 한 30년 왔죠. 그 디프레이션 속에서 쭉 살아왔는데, 일본이 그래도 그 금리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올해 목표도 그 2% 정도 되는 거로, 그 2% 정도 인플레이션 되는 거는 디프레이션 범위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금리를 0.25에서 0.5% 인상을 하는 것이 실현이 되겠느냐?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첫 번째 실패는 IT 버블 붕괴로 한번 실패를 했고, 2001년 초에. 그 다음에 그 2007년에 리먼 쇼크로 또 실패를 했고, 현재 좀 금리 인상이 돼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좀 풀어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금리가 있는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지난 4반세기 동안 거의 제로 금리였던 세계가 전환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험을 많이 못 해봤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가 금리가 오르면 어떤 세상이 되겠냐? 금리가 오르면은 라면집부터 도산이 더 일어날 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동경 상공 리서치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역대 최대가 45건, 29건의 휴폐업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자관 그 코로나 끝나도 손님이 안 돌아오고, 자관 그 소규모 자본으로 했지만 그것도 견디기 어렵다, 이런 얘기 같고요. 댓글 중에는 봉지면과 반생면의 진화로 밖에서 먹는 라면과 손색 없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게 댓글에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붙인 글인데, 아니 그 도시의 천행하고 지방은 800행 정도 한다 그래요. 그 1000행짜리 정도가 이 라면에다가 그 위에 고미를 올리는 게 돼지고기 몇 점하고 요 달간 삶은 거 반쪽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소 이렇게 올려주는 정도인데, 우리나라
이게 비싸요. 그 한 980 매댕 환율이 그렇다면 한 9,5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9,500원 정도 할 텐데, 라면 한 개 9,500원이면 우리 안 사 먹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각기 우동이 차라리 낫겠다. 근데 우동도 거기에 곰이 많이 올리고 그러면 라면 가격하고 다 유사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의 김밥 천국을 벤치마킹 해볼 것. 저 가끔 가다가 식사하는데 김밥 한 줄에 라면 하나, 김밥 3,000원, 라면 4,000원, 7,000원이면은 충분한 한 끼가 됩니다. 또 그 고양국시라는 데는 멸치국수 5,000원인데 제가 자주 가는 멸치국수집은 제가 가면은 조금 더 줘요. 양을. 단골 손님이 돼서 그런지 그 한 큼 손에 딱 쥐면은 한 그릇 딱 만드는 건데 내가 시키면은 한 줌 넣고 조금 더 추가로 더 늦은 게 눈에 보여요. 뭐 나름대로 덩치가 있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주는 건지 감사하게도 시내에서 뭐 쳐보니까는 그 필동의 멸치국수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6,000원 받는데 양도 작게 해줬더라고요. 잠깐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음식이 좀 싼 데가 많아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 디프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음식 가격 싸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게. 그런데 라면집 도사는 제가 2022년 12월 18일에도 한번 그 우리 학습 동아리를 위해서 스르포 회계를 소개할 때 라면집 회계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스르포 회계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라면집 회계하면 된다. 아니면은 술집 회계를 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요 위에 있는 자료를 스르포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매출이 240만 행 한 달에 일어났다면 재료비가 70만 행이다. 슬롯은 170만 행 벌었다. 인건비가 70만 행 나가고 한 2명 정도나 3명 정도 직원을 쓰는 것 같아요. 경비가 40, 그러니까 전력비, 뭐 에너지비,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또 임대료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는 게 110, 아니 남는 게 아니고 운영 비용이 110만 행이 들어가는데 남는 게 60만 행이다. 60만 행이면 월급쟁이들이 그 30만 행 정도 받는데, 그러면 2배 정도 받으면은 뭐 고임금 소득이 아니겠어. 근데 사업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긴 영업이익까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금 낼 거 내야죠. 그 다음에 또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 나가는 건 요 밑에다가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얼마다. 실제는. 근데 이 경비에 그게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물 마실 틈도 없이 쥐가 바쁘게 그 진짜 했는데 60만 원 나면 못해 먹겠다. 이게 도저히 체력이 못 견디겠다. 이게 젊은 그 공인회계사가 문을 닫았어요. 이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더더욱 자기 돈 가지고 안 하고 조그만 소규모 자기영업자 라면집들이 큰 돈 안 들이고 우동집도 그렇고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건데 이게 못 견디고 다들 그 문을 닫는다 파산한다 그러면은 금리 오르면은 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은 월급 많이 올려져 가지고 이 라면 가격도 올리고 그다음에 다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이 일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중국의 전 세계 투자자 실망, 배신의 금융정책, 시진핑 정권 갈수록 큰 위기, 마카베 아키오라고 타마대 특별초빙 교수라고 했는데 이 투자자들의 기대는 배반당했다는 뜻은 중국이 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렸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금리가 올라야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또 투자한 선물 이런 것도 돈을 버는데 중국의 그 상징적인 선물이 그 구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리가 안 오르면은 이 구리 가격도 별 볼 일이 선물 가격이 별 볼 일 없어지니까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소개하고 있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발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중국과 한국에 투자된 글로벌 금융자본은 일본으로 대거 움직일 것이고 중국과 한국은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안 오르는 이유 등등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거 금리가 이제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외국 자본들이 하니까 외런 버핏 옹께서도 일본 주식을 지금 무역회사 거 대거 드렸죠. 이미 그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그 시진핑 왕하는 요게 외국계 그 글로벌 자본의 그 무슨 대표가 왔던 모양인데 외국 자본 투자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치하는 줄 알아? 아마 속마음은 그런 걸 거야 이게. 공동 보유의 결과는 공동 빈곤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다 같이 빈곤하면은 빈부격차 나는 없애겠다. 그런 의미로는 난 성공하고 정권은 계속 유지할 거야. 우리 그 시진핑의 속내는 아마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인구 2100년 출산율 1.0을 지속했을 경우 4억 명도 안 되는 시대의 인구 감소 초가속화는 이제 시한폭탄. 일본판 뉴스 위크지에서 보도했는데 이 사진이 노인들이 앉아있는 장소만 썼는데 이 모자는 아주 유명한 모태통 모자죠. 중국식 모자인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연만하시고 노인네들만 찍힌 거네요. 2년 연속 인구 감소를 발표한 중국. 젊고 풍부한 노동력이 팔자였던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생산성의 염려 재료로 염려하는 재료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해 본 건데 인구 감소와 노동력 생산성과 연계시키는 온갖 패러다임에 세뇌된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지구를 유기체, 가이아 이론에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인식을 하면 더 이상 지구는 세계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한중일 동아시아에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산업혁명으로 발달된 현대 문명을 유지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로봇 자동화는 필연적인 순서다. 중국이 해체되는 날, 그래서 강력히 저는 희망합니다. 중국이 해체되는 날을. 그런 제 의견에 동조하기나 하듯이 구자은이 주목한 전동화, LS 완성차 시장소 존재감. 권유정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오늘 보도를 한 내용인데 현대차, 기아도 전기차 전용 라인 LS 자동화 시스템 연달아 도입. 노제들 벌거적거리는 건 이제 싫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그 정년퇴직해서 나가면은 안 뽑겠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인류 최대 리스크 세계는 기상이변인데 한국은 경기호텔을 뽑았다라고 박기영 기자가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전문가 149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개발연구원들은 34개 위험 가운데 주로 경기 침체, 가계부채, 자산거품 붕괴, 노동력 부족, 자산 및 소득 불표 등 인플레이션 등을 글로벌 위험으로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축복받은 슷한 땅이다. KDI 응답 수준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한국 언론은 리스크를 빈곤히 명품백에 갖다 붙이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 지금 세계의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명품백에 리스크를 갖다 붙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언론이 저류 현상, 언더커런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공장 건설 진행하는 라피다스 차세대 반도체 생산 실현에 나라도 주력하는 이유 해서 HBC 북해도 방송에서 했는데 홋카이도 주민들은 반도체가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기 있다 그러고 지금 그 쭉 읽어보면은 그리고 현재 주류 고성능 반도체는 일본에서는 현재 만들 수 없고 세계 생산의 92%가 대만이다.
그 구마모토에 짓는 공장도 이 고성능 반도체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연구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소형화 연구를. 그리고 2030년까지 경제 효과가 14년간에 18조 8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면 일본에서 전자전기 등을 만들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는 국내에 생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영광이여 다시 한번 일본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거죠. 노인회장 이준석 결혼 안 하고 애 안 키워봐서 세상 물정 몰라. 김명진 기자가 조선일보에 했는데 저도 그 이준석 그 신당에 대해 이준석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성적으로 비판하다기보다도 생김 이런 거는 저는 그 감정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생긴 얼굴을 보면은 그 이빨만 가지고 일하는 애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노인 회장은 무의도식하다는 표현인데 무의도식하진 않았고 저도 그 전철 공짜로 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이준석은 대안은 냈죠. 한 달에 얼마 그 교통 패스카드를 그 복지로 주겠다. 그래서 그 서울시 도시철도 공사가 맨날 적자라고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길을 허겄다. 그런데 패스카드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주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조삼모사. 아침에 3개 먹고 저녁 때 4개 주나 아침에 4개 주나 저녁 때 4개 주나 돈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지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김호희 씨가 저보다는 뭐 10년 가까이 연배신데 국회의원을 3번이나 좀 해 자수셨네. 예, 노인회장이 이제 될만 80세면 노인회장 될만 허시겄다. 뭐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애 안 키워봐도 정치할 수 있어요. 저기 미국 아니 프랑스 총리 된 젊은 친구는 게이라고 그러더만 게이. 예, 그런 사람도 총리가 되는 나라가 있는데 선진국은 뭐 애를 키워 바꿨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면으로 비판을 하면 몰라도 애 안 키워봐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꺼 프로 그 늦차 탄 사람들 물려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정부는 미저득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건 제목으로 제가 뽑은 거고 실제 제목은 유력노조 통계서 지웠더니 양대노총 조합원 8만 명이 사라졌다. 손덕호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사람까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거 선거용 멘트인 것 같기도 하는 느낌 같은 느낌도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게 지금 사진은 건설 노조 애들이 연초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모양인데 총파업 출동식을 열었다. 건설 노조가 강성할수록 건설사들은 중국 및 조선족 노동자들을 할 수 없이 사용할 것이다. 타워 크레인 기사가 더욱 심하다. 스스로 자충수를 쓰는 건 건설 노조다. 중국 부동산 붕괴로 대거 건설 잡부까지 새벽 시장까지 빼앗기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왔죠. 새벽 시장에 우리나라 사람이 젊은 그 중국 건설 잡부들 노가다 이런 거에도 선택을 못 받아서 며칠째 쉬고 있다. 새벽에 나가서 공치고 들어올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저는 일단 빨간빛 들으면은 아주 경기가 납니다. 그리고 결사라는 맥이 이제 제발 좀 니들 하지 말라. 일본 제국의 말기에 쓴 게 결사라는 건데 전쟁 때나 쓴 용어는 결사대라는 거. 그러니까 가미가제 특공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사라는 게.
근데 노동운동하면서 결사하겠다 그러면 결사 얘기할 때 그래 너부터 죽어 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들도 결사라는 빨간 티를 들르지 제발 하지 마라. 응? 에, 너부터 죽어라. 이렇게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라도 이거 외색이에요. 결사라는 게. 우리 결사대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조에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항쟁을 할 때도 그렇고 이건 일본 말이에요. 그 일본 그 반의를 주장하는 좌파 새끼들도 결사반대래. 뭘 몰라. 역사 공부도 안 했던 놈들이. 연방대법원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텍사스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그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데 정작 그 텍사스 주 정부는 이 장벽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중앙 정부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세운 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허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현재 이렇게 그 가시철망으로 그거를 지금 면도기 이 철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넘어오다가 또 한 사망한 사건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넘어오지 못하고 멕시코 여자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넘어오는 장면의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어, 국경 안보와 2024년 선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장벽을 둘러싼 싸움은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에보트와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광범위한 싸움의 일환이 된다. 요거 철거할 때인지 설치할 때인지 철거할 때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가시철망하고는 약간 틀리는데 이게 그 면도날 철망이라고 해서 더 날카롭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쓰는데 이주자 사망과 텍사스 장벽에서 공화당은 책임을 바이든 행정부에 돌렸고 또 텍사스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어떤 연방 공무원도 텍사스주에 연락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비극에 대해 그 주를 비난하려고 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에 텍사스를 공격하면 어떡하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이민을 옹호하는 정책을 쓴다면 뭐 사전에 조치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부 다 왜 공화당 텍사스 주 정부한테 그렇게 씌우느냐 이거겠죠. 제가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면도기 철조망은 아마도 메이드 인 코리아일 것이다. 옛날에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많이 간다 그러네요. 한국에 비유하면 전북도 지사가 조선족이나 중국인 미립국을 막으려고 법까지 제정하는데 중앙정부, 윤정부가 미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저금 노동력이 표현해서 히스패닉계 뭐 이런 멕시코인들을 받아들이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국가안봉상 입국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